최근에 중국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중국의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만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왜 청년들만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중국에서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정책이 전부 다 청년 일자리를 결과적으로 파괴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굉장히 유사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청년의 일자리만 파괴하고 기성세대의 자산만 지키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 얘기를 좀 이번에는 깊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심한지가 이 그래프에서 드러납니다. 자, 중국에서 23년 6월까지 청년 실업률을 발표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21.3%였는데 이때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진짜 발표할 때마다 계속 올라가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7월부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슬쩍 청년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14.9%로 대폭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뭐라 그랬냐? 기준을 바꿨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요즘에 동아시아에서는요. 통계가 불리한 게 있으면 기준을 바꿔버리는 게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기준을 바꾸니까 청년 실업률이 21.3%에서 14.9%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중국의 청년들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취업하기도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이제는 아예 드러누워버린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중국 전체 실업률을 놓고 보면 절대로 실업률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요, 한때 실업률이 막 6%를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의 실업률은 가장 최근 데이터 24년 5월에 고작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최근의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만 딱 떼놓고 보면 과거에 2023년까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청년의 5명 중에 1명은 놀고 있는 거고 새로운 기준이라 하더라도 7명 중에 1명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실업률은 지금 엄청나게 안정돼 있는데 청년들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중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청년들만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까요? 자, 일단 첫째는 청년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가끔씩 대학 졸업자만 1,0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중국의 대학 졸업자가 너무 많아서 일자리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대졸자만 놓고 보면 늘어난 건 맞는데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지금 아주 홀쭉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여기가 바로 지금의 청년들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 세대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의 대졸자만 놓고 보면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가장 인구가 적은데 그런데도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청년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중국의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청년들 일자리만 콕 찍어서 일자리가 줄어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의 등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마 시진핑 주석이 청년 일자리를 일부러 파괴하려고 의도했던 바는 아닐 겁니다. 설마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추진했던 각종 정책 패키지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만 콕 찍어서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자, 이게 뭐 정책 이념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꼰대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자, 그동안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꼬집어 보겠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은요. 청년들이 창업하고 취업하는 대표적인 산업들을 정말 차례로 다 파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게임 산업이죠. 자, 여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에서 알아주는 일간지죠. 여기서 나왔던 기사 제목을 보면 신화통신이 뭐라고 보도했냐? 게임을 정신적 아편으로 규정하고 특히 그 주범으로 텐센트를 지목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 단속 우려가 커졌다는 건데요. 자, 아편이란 단어. 이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중국 사람들한테 주는 의미가 훨씬 더 큰데요. 여러분 아편 전쟁 기억하시죠? 중국에서 과거에 아편 전쟁으로 영국한테 엄청난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아편이란 단어가 나오면 진짜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게임을 뭐라고 비유했냐? 스피리추얼 오pium, 그러니까 정신적인 아편이다.
이렇게 아편에 비유한 겁니다. 근데 그걸 신화통신에서 했다. 이 말은 중국 정부가 직접 얘기한 거하고 사실상 똑같은 뜻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사실상 정부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미성년자는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강제로 규정을 만들었어요. 10시부터 8시까지 게임하지 마. 이건 아편이니까. 이런 황당한 규제 때문에 중국의 게임 산업이 그야말로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특히 그 주범으로 내몰렸던 텐센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편이란 얘기까지 들었을 때 텐센트의 주가가 한때는 3분의 1 토막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서야 과거의 반토막 수준을 겨우 회복했는데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게임을 아편으로 규정하고 온갖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만 산업 자체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 중에 하나였던 텐센트 같은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훨씬 덜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게임 산업 하나로 그친 게 아니라 핀테크 산업까지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마윈 회장, 여러분 잘 아시죠? 알리바바의 창업자잖아요. 이 마윈 회장이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 한 번의 비용이 얼마일까요? 라고 CNN에서 23년에 보도했던 기사입니다. 그리고 CNN 스스로가 답을 달아놨습니다. 320조 원이었다. 왜 그러냐? 마윈 회장이요, 2020년 상하이 금융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했는데 아니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별로 센 발언도 아니었어요. 중국 국영은행들이 전담포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을 제때 지원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요 정도 말을 겨우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한 다음에 엔투그룹의 상장이 무산됐고 그 뒤에 온갖 규제를 때려 맞으면서 핀테크 산업이 고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결과로 엔트그룹의 가치가 75%나 추락을 했는데 이게 금액으로 치면 2,300억 달러, 무려 320조 원이라는 게 CNN의 2023년 보도입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 엔트그룹 하나를 규제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핀테크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금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고수칭 주석,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이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14개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특별 정리를 기본적으로 완료했다. 이걸 정부에서 완전히 14개의 기업들을 전부 다 손을 봐준 겁니다. 대표적으로 엔투그룹, 텐센트, 두샤오만, 와 여러분 14개를 전부 다 정리 대상으로 언급할 정도로 철저하게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핀테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중국의 빅테크 규제 문제로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알리바바 그룹의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2020년에 기록했던 최고치와 비교하면 지금 4분의 1 토막도 안 될 정도로 알리바바 그룹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다 주가 폭락을 이 사태로 인해서 겪게 되었죠. 그러면서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전체가 타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박스피 때문에 진짜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5년 전보다 그래도 30%나 올랐습니다. 중국이 마이너스 0.8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물론 나스닥 종합지수가 123%, 그리고 타이완과 일본이 지금 현재 신고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와, 왜 이렇게 주가가 낮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나은 편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 시진핑 주석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통제하고 온갖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 통제 안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끝없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지죠. 정부가 규격화시킨 그 틀 안에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들을 많이 고용할 필요가 없고 창의적인 인재도 과거만큼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청년들은 핀테크, 빅테크 아니면 게임 업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종사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산업들은 전부 다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규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그만 장기적인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오죽하면 BBC에서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 제목이 청년 실업난 속 Z세대가 다시 써내려가는 중국몽 이런 기사 제목으로 여기에 나온 사람이 바로 조이장이라는 사람인데 가족 중에서 첫 대졸자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딸이었는데 이 조이장이 결국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여행사에 애원을 해서 간신히 여름에는 수천성 청두시에 판다 공원 가이드로 일했고 한때는 뜨거운 음료를 파는 일도 했고 유치원에서 인턴 자리로 일하기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사실상 중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조이장처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상 교육을 하다가 교육 플랫폼도 붕괴가 됐는데요. 자,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21년 2월 4일자 기사인데 중국은 학생들한테 시진핑 주석의 말대로 하라고 그 사상을 가르친다.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교육 플랫폼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교육 플랫폼에 대한 대대적인 온갖 규제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교육 플랫폼들은 더 이상 학비를 받지 못하도록 아예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메가스타디한테 돈을 받지 않고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규제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돈 받지 말고 교육을 시키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둥팡 같은 경우는 학원 1,500개의 문을 닫고 전체 직원의 3분의 2인 6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신둥팡의 시가총액은 90%, 매출은 80%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10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2023년 기사를 썼는데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교육 플랫폼 규제 때문에 무려 1,000억 달러짜리 시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음성화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온라인 강의라든가 이렇게 대형 학원에서 값싸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니까 중국의 중산층이나 아니면 상위 계층은 이걸 몰래 불법 고액과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런 규제 때문에 중국의 빈부격차가 결국은 교육격차로 벌어지면서 부의 대물림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났다는 게 블룸버그의 평가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시진핑 주석이 규제를 했던 산업, 대표적인 게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역시 난 기사인데 여기를 보면 중국은 아이돌 그룹 등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규제하고 단속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중국의 미디어 규제 기관이 모든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이 TV와 심지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한때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먹방 유튜버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왕홍을 규제한다든가 여기에 세무조사를 마구 때린다든가 그러니까 TV만 규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터넷 플랫폼까지 아주 강력한 규제와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모두 다 종합해보면 결국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모두 파괴된 셈인데요. 사실상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생산 라인 가서 일하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들이 있었죠. 바로 빅테크, 핀테크, 게임 산업, 교육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헬스 산업 이런 데가 연봉도 많이 주고 청년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또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상업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산업들인데 이런 산업을 전부 다 공동부유라든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의 사상교육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이유로 온갖 규제를 하니까 이런 산업들이 전부 다 파괴가 되면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에서 더 이상 청년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최근 한 4, 5년 동안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했느냐? 제조업 중심의
기성세대 일자리에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했죠. 여러분, 최근 들어서 알리나 테무가 밀어내기를 해야 될 만큼 중국에서 과잉 생산이 엄청나게 됐죠. 그리고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이게 세계적으로 과잉 생산이 될 만큼 정말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중국의 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런 업체들, 제조업체들한테는 보조금을 퍼줬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기성세대 일자리만 놓고 보면 일자리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만 줄어드는 중국에서 그야말로 비대칭적이고 아주 큰 시장 왜곡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패권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왜 중국이 이런 오판을 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좀 더 품위 있게 폴리티코의 분석을 좀 흉내내 보자면 여기에 물질에 집착하는 공산주의식 유물론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최근까지 밀던 게 뭐죠? 중국 제조 2025입니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살펴보면요, 전부 다 제조업 중심이에요. 왜? 1단계 핵심 소재 부품 70% 자급자족. 2단계 26년부터 35년. 아니 이때는 지금 AI 혁명 일어나고 막 그럴 텐데 그때도 제조 강국 일본, 독일 추월. 아니 소프트웨어 어디 갔습니까? 제조 강국만 지금 추월하겠다고 난리잖아요. 3단계 이건 2036년 이후 한참 뒤의 미래인데 이건 미국을 꺾고 제조 최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미국은 지금 AI에 온갖 지적 서비스로 뛰어가는데 중국은 아니 제조 최강국 2036년 이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유물론의 영향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사실 이런 이념보다 저는 이게 단순한 꼰대력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5060 세대 보세요. 물론 저도 그 세대에 속해 있지만 저하고 같은 나이대에 있는 제 동기들 봐도 꼰대력이 장난이 아니죠. 왜냐하면 야 라떼는 말이야 다 해봤어 이러면서 첫 번째는 자기의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 물질에 굉장히 집착해요. 왜? 5060 세대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시대에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했던 제조업 중심의 세상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5060 세대도 거의 마찬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지고 시진핑 주석을 아무리 견제하는 기구가 무너졌다 해도 그래도 중국이 어쨌든 아직은 판단력이 완전히 쇠퇴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늦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사실상의 선언을 했습니다.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데 아유 발음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키우겠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아직도 생산력이 들어가게 있긴 해요. 여전히 뭔가 물질을 버리지 않은 듯한 이런 용어를 쓰긴 했지만 그래도 신질 생산력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지난해 9월에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 2023년 3월을 기점으로 중국에서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 제조 2025와는 도대체 뭐가 달라졌느냐? 가장 크게 바뀐 건 이제 제조업만이 중심이 아니라 스마트,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그리고 R&D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난 3, 4년 동안 중국이 시간을 낭비해왔지만 어쨌든 이제라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 중국이 자칫하면 우리가 앞으로 노릴 먹거리 산업에서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약간은 듭니다. 다만 중국 내에서는요, 이미 청년들이 일할 플랫폼은 상당 부분 파괴가 됐고, 그리고 더 문제점은 청년들 스스로가 이제는 많이 포기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조업 중심으로 중국 경제를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끌어왔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기존의 제조업체에 취직을 해서 여기서 고위직을 가는 게 중국 청년들의 출세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문을 향해서 청년들이 진짜 미친 듯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만 청년들끼리 고도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청년들이 이 제조 피라미드에서 위에 간신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얻었고요. 이미 지난 3, 4년간의 규제로 실망을 많이 한 청년들 중에 상당수는 이 피라미드 자체를 포기하고 탕핑족을 선택한 경우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탕핑족이라는 건 그야말로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니 이거 모든 걸 포기하고 차라리 드러누워 있자. 이렇게 각박하고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서 노력해봤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하니까 차라리 누워 있자. 이게 정부를 향한 나의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난 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무기가 뭡니까? 인구가 진짜 많다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신질 생산력으로 다시 전환하는 게 확실해진다면 제가 보기엔 그동안 소외됐던 청년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1,000만 명씩 공급되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변화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결코 우습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을 걱정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꾼다면 중국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만한 그런 엄청난 인구 집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진짜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중국은 자원을 제조업에는 밀어줬습니다. 이게 중국의 강점이기도 해요. 근데 한국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동산에 천문학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갖 특공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출금에 보조금을 줬죠. 여기다가 전세자금 지원 대출. 이거 사실은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값을 띄우는 정책인데 여기에도 천문학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치권이든 아니면 언론이든 이런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보셨습니까? 왜 비판을 안 하느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지원을 하면 와 좋은 정책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면 항상 댓글에 달려요. R&D 예산에 새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R&D는 싹 다 줄여야 돼. 진짜 그렇게 댓글이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 토목공사에 우리가 쓸어 넣은 세금 그 돈이 훨씬 더 낭비지 R&D 예산 낭비하고 비교하면 제가 보기엔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에 쏟아 넣은 낭비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분 R&D 예산의 대부분은 낭비가 불가피해요. 제가 이 R&D 예산 문제 때문에 미국 취재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미국의 고위 관리자들이 한국 보러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 한국은 무슨 효율성이나 따지고 있냐.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지원 예산의 20%만 성공한다. 왜? 80%는 우리가 돈 낭비가 될지라도 그렇게 정말 새로운 기술에 일단 투자하고 언젠가 그 실패를 밑바탕으로 새로운 혁명을 만들 때까지 지원을 한다. R&D 예산은 당연히 낭비가 있는 것이다. 라고 NSF라고 미국의 국립과학재단 국장님들이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R&D 예산은 성공률이 99%인데 이렇게 효율적인 게 사실은 잘못된 거다. 어떻게 99%겠느냐? 한국은 무조건 R&D에 성공할 만한 데에만 R&D 신청을 하고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다. 왜? 실패를 두려워하고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까 봐 공무원들이 겁먹었고 연구자들이 겁먹어서 성공할 만한 것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원천 기술이 나오지 않는 거고 혁명적 기술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NSF의 국장님이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충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R&D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어디다 쓰이느냐?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쓰이는 게 정말 많습니다.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니까 연구원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왜 의대만 가냐고 청년들을 욕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R&D에 실패한 연구들 보면서 야 이거 실패했으니까 R&D 실패한 거잖아. 이거 예산 낭비네. 이러면 연구원들은 직장을 잃고 그렇게 되면 공대를 더욱더 기피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R&D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와서야 내년 R&D 예산은 원래 예산으로 복구하겠다. 이제 와서 뒤늦게 R&D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정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만 부양하는데 부동산으로 우리가 아무리 부양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봤자 이걸로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나 원자재나 중간재나 식량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계속해서 부동산만 부양해서 부동산 값만 올려놓으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뭘로 먹고 사나요? 뭔가를 해외에 팔아야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청년들이 계속해서 혁신기업을 만들고 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신규 창업이 이루어지면서 끝없이 스타트업의 용광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수출과 혁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부동산의 나라로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부동산만 계속해서 부양하는 정책에 국가의 모든 남아있는 여력을 다 집중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다른 분야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돼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치솟아 오르게 되면 청년은 결혼을 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인 인적 자원은 결국 붕괴되고 말 겁니다. 제발 늦기 전에 깨달아서 혁신과 기술혁명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를 바라며 지식한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